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반이죠?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이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원을 향해서 공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좀 홀가분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면은 무리하게 청구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겠지만은 어찌됐건 영장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지만은 어찌됐든 이 구속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담은 법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벌써 지금 영장 전담 판사의 좀 출신 지역, 배경, 학력 등이 실시간 검색으로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증명하는 거죠. 예. 핵심은 이제 뇌물죄 부분인데 영장에는 뇌물죄가 적시돼 있죠. 맞습니다. 조금 액수가 줄었어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할 때는 삼성이 약속한 돈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원래 뇌물은 이제 주기로 약속한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일단 넘어간 돈만 산정을 했더라고요. 예. 최순실 씨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말 부분, 그리고 미드 K 재단이 실제로 넘어간 거 한 몇십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뇌물죄로 기소한 것이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혹 사항을 해소하는 수사로 확대하지는 않았는데 특검이 벌려놓은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거죠. 예. 하지만 오병우 전 수석 수사는 남아있죠. 예. 지금 보도를 보시면은 조금 느끼셨을 텐데 우 수석에 대한 게 조금씩 나옵니다. 예. 칼날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 전 수석에 대한 보도를 유심히 보면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 문화부 등의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을 어디다 넣은 것,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은 우 전 수석이 지금 검찰 수뇌부라든지 일선 검찰에 어떻게 압력을 넣었느냐, 뭔가 부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정황도 안 보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독일로 간 최순실 씨한테 오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상황을 그렇죠. 통보받아가지고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지금 수사 대상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튀는 건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순실 씨가 롯데한테 돈을 돌려줬다. 이런 거를 압수수색이 되기 전날인가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김순환 검찰총장 아무래도 오병우 전 수석과 관계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봐주고 싶어서 봐준다기보다 자기한테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총장도 통화 내역도 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해외 출장 이야기 이런 걸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본인도 당사자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총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두 가지? 어디입니까? 예. 첫 번째는 이게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예, 강력하게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근데 우병우 전 수석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기각되면은 이 압력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법조계 원로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좀 올드한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임명권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칼잡이라면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조직을 위해서 좋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죠.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만두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임명권자 구속영장은 아니고 수사의 전례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썼죠.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돼가지고 수사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이제 그거죠.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것 잘못이다. 또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이런 어떤 사퇴 압박이 그렇죠. 있고 또 한쪽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거죠. 네. 조응천 의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이 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결정을 잘했고 막판에 뭔가 하는 거지만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청와대 휘둘리고 우 전 수석이 전횡을 저지른 것에 책임의 절반 이상은 바로 김순남 총장한테 있다. 이런 거죠. 양쪽에서 다른 이유로 사퇴 압박이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서로한테 이쪽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저쪽을 막고 저쪽으로 이쪽을 막고 있어요. 검찰의 이야기는 지금 사퇴를 한다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된다. 이거는 아주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못 물러난다. 이런 것이고 또 야권이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까 조응천 의원 뭐 이야기는 소개해드렸지만은 박범계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이 물러나라고 해야 되니까 김수남 총장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제 거꾸로 논리가 되는 것이고 또 야권이 지금 이제 검찰을 밀어붙일 경우에 왜 홍준표 지사가 뭐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 보고 구속영장 청구한 거다.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해가지고 그런 또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세게 몰아붙이진 않을 것 같아요. 김수남 총장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12월까지입니다. 12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권이 5월 10일이면 바뀌잖아요. 제 생각에 김 총장이 12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국면에서는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황교안 혹시 자리 이동이 있더라도 대선 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지금 발표가 됐네요. 문재인 후보가 1등 47.8%, 안희정 후보가 2등 36.7%, 이재명 후보가 3등 15.3%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어제는 저희가 안희정 캠프의 대변인 연결해서 그쪽 캠프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은 어제 문재인 캠프 쪽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캠프 이야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안희정 캠프의 의원 멘토 단장 맡고 계시죠. 박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잖아요. 네네. 충청권에서 1등을 못했네요. 네, 1등을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경선 구조 자체가요. 그 문재인 후보는 공조직을 거의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에서 일단 오늘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어서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에서 현재 예상치로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기대만큼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오겠느냐 이런 그 분위기가 하나 감지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인단이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선거인단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쉽죠? 1등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충청에서. 것은 있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난 광주 경선에서는 거기가 가장 취약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는 선방을 했다면 오늘은 상당히 선전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남 지역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게 부산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을 많이 밀 것이다. 그러나 경남 경북은 다르다 이건 건가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경남 경북은 문재인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그 이제 양산 통도사를 그 안희정 후보가 그 찾아갔었는데요. 그게 양산 통도사 주지스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양산이라는 곳이 문재인 후보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택이 있는 곳. 근데 그 자택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큰절이죠. 이 큰절 주지스님이
그 안희정 후보를 초청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젊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봐서는 이 경상도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앞설 거라고 자신하세요? 수도권은 아마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선전할 거고요. 이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의외로 수도권에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서로 그 3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안희정 후보가 1등 할 가능성을 지금 점치지는 못하시는 거고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50%를 못 넘겨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군요. 그런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대전 경선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느꼈듯이 안희정 후보가 제발 잘해주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서로 지금 이제 그 응원을 같이 그 뭐라 그럴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재명의 응원군과 안희정의 응원군이 서로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일단 결선에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원래 그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 충남 대전의 목표가 5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적은 55%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 나왔죠. 47.8이니까. 47.8%. 네. 그리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2등은 안희정 후보라 자신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등은 안희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결선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 앞으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추이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결선 투표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재인의 대세론이 불안한 대세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런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대세론 대 본선 경쟁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은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앞선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이 바로 안희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는 1대1 구도로 갔을 때 3.5%까지 지금 붙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 후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점점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대 안철수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요.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좌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대표와 정운찬, 홍석현 이 전 JTBC 회장의 만남,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뭐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회동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반문재인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면 더 불안해진다, 문재인 쪽이,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죠. 안희정 후보는 일단 그 자신의 목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금 갈등과 분열의 이 고리를 끊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낡은 틀과 낡은 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제철에 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오늘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묵은지와 햇김치의 싸움 이럴 것 같습니다. 표현이 점점 정말 참신해지는군요. 뭐 타이어 논쟁이 나오더니 이제는 김치네요. 묵은지와 햇김치.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희정 캠프 의원 멘토 단장 박영선 의원이었고, 이번엔 이재명 캠프 쪽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최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5.3%, 호남에서는 안희정, 이재명이 거의 비슷했는데 오늘은 한 20%포인트 차이가 났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오늘 더 안희정 후보님께서 선전해 주기를 좀 바랬고요. 저희가 이쪽 충청 지역에 조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한 자릿수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 비하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지지의 견고한 바닥이 한 15% 이상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전혀 이 충청권에 저희가 목표치가 좀 낮았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영남권하고 수도권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영남권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님의 강세 지역이니까 저희가 목표치는 한 20% 정도 잡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후원회를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에 계신 지지자분들이 후원회 전체 2만 명. 그래서 한 12억 정도 돌파했고, 타 후보님들이 발표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가장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후원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만여 명의 직접 후원까지 할 정도의 적극적 지지층이 열심히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도 함께 나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에서 안희정 후보님도 또 선전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의 대세에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결과라면, 좀 아까 안희정 캠프에서도 안희정 후보가 1등 하기는 어렵다는 거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선 투표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구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반을 일단은 수도권까지 가면 수도권이 전체 경선 선거인단의 56%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안희정 두 캠프 모두 문재인 과반 저지가 1차 목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저희가 2위를, 의미 있는 2위를 해서 결선에 오르는 것이 안희정 후보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등 할 수 있을까요? 자신하시나요? 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님도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 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계시겠지만 또 가장 주목했던 곳이 이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15% 이상의 득표, 이 결과가 수도권에서의 우리가 이제 강세 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의미 있는 지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활동, 선거인단 모집, 이런 결과를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2위를 뒤집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확고한 대세론이 무기고, 안희정 캠프는 본선 경쟁력은 내가 훨씬 더 앞선다. 문재인은 불안하다. 이것이 주된 공략 포인트인데, 이재명 후보 쪽의 수도권 경선에 대한 주요 공략 포인트는 뭡니까? 주요 공략 포인트들 저희는 이제 신념과 그다음에 일관성, 그리고 확실한 이 유능한 진보, 이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님들이 나름 많은 공약을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실제로 전국의 복지 담론을 변화시킬 만큼의 새로운 어떤 복지 시도, 이런 것들을 또 했었고 또 성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과거를 청산을 제대로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사실은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가장 잘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복지의 구도를 가장 잘 만들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좋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강점이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자들의 표심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한 동시에
본선에 이 후보가 나가서 정말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도 따져볼 텐데. 네네.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탁월하다 이런 주장을 편단 말이에요. 그 주장으로 연장시켜보면 이재명 후보는 본선 경쟁력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돌파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어떤 후보가 나가도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 이게 사실 여론 내 흐름인 것으로 많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예. 이 경선에서 사실은 2위였던 후보가 결선까지 가고 결선에서 만에 하나 본선 그 티켓팅까지 우리가 거머쥐게 된다면 예. 이게 또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힘으로 정권 교체에 있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 바탕에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누가 나가도 된다 이게 깔려 있군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대세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문 정서도 있고 견제의 그런 구도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님은 좀 덜 그 평가가 된 것이 있거든요. 예. 선명성이라든가 시장직을 하면서 보여줬던 유능함 이런 것들이 본선에서 더 많이 평가되어진다면 더 훨씬 그 많은 국민들께 많은 그 열망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진짜 현장에서 안희정 후보 연설할 때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오늘은 서로 간에 사실은 좀 지난번에 과열된 이 지지 흐름 이거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 조금은 이 한 팀이다. 네네. 이재명 후보도 그 메시지를 강조했거든요. 민주당이고 한 팀이니까 다 같이 축제를 만들자 해서 그런지 지지자분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 안희정, 이재명 이른바 문재인 과반 저지 연대전선 앞으로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재윤경 씨,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MBC의 그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갑자기 정치적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렇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국민내각 특집 이걸 녹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1일에 방송을 한다는데 이게 뭐 무한도전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출연진들이 뭔가 이제 도전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관용 교수님도 한번 나가셔서 잘 아실 텐데 이 법안을 이번에는 만드는 것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법안 만드는 거? 그렇죠. 근데 출연진이 이런 법안 만들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입법을 도울 국회의원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출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은 김연아 의원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애초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비박계와 함께 비상시국회의로 행보를 같이 하다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남지 않았습니까?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녹화가 된 것에 대해서 MBC 내부에 MBC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노조 산하가 아니고 좀 더 이제 사측에 좀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가진 이른바 제3노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을 포함시켜서 뭔가 균형을 맞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이 김연아 의원이라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제부터 보수 인터넷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공식 논평까지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른정당 의원이 2명 출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이런 섭외는 MBC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무한도전 제작 담당자의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MBC에 항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 제작진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 사실상 검열이다 또는 제작 간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지금 MBC 어떤 수뇌부가 이 자유한국당에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언론사가 이렇게 우리에 간섭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과연 MBC 수뇌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아무리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김연아 의원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은 친박에 가까운 인사를 끼웠어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친박당이 돼버린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거나 이 각 다섯 의원들이 자기네 당을 대표하는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을 도와준다는 취지인 거죠. 너무 좀 민감하게들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이 논란이 되는 건 결국 MBC가 언론으로서의 어떤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이걸 너무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가면 이제 애국 언론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라는 거죠. 네네. 일전에 국회 환노위에서 2012년에 있었던 MBC 파업 이후에 이제 해고된 이런 이 언론 그 PD가 해고된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자유한국당이 반발해서 국회가 마비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MBC는 이제 이른바 이제 태블릿 PC 관련 음모론 이런 거를 같이 강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이랑 MBC가 뭔가 찰떡궁합이다 이런 비판까지 자초했던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 또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걸 이제 마련해서 또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MBC는 정치가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오죽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직접 MBC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게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좀 무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비판들을 계속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은 이제 유승민 후보를 확정 지었고 바로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 논란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 선출된 직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보수 후보 단일화 이 주장을 외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주도권 다툼에서 바른정당에 밀릴 수도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예. 앞서 무한도전 관련 논란도 사실은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복지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인범도 용서하지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게 TK 정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하.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배신자가 돼 있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뭐 그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뭐 홍준표 이 지사한테 뭐 재판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후보랑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유승민 의원은 이회창 전 총리를 만났는데 여기서도 너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신경전 이런 걸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셈인 것이죠.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뭐 연대를 하려면 그 명분은 있어야 한다. 명분이라는 건 한마디로 친박 핵심의 인적 청산 이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이 창당될 때 이른바 이제 친박 8적의 청산을 요구했다가 이제 실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 돼야 선거연대 가능하다. 이 주장은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인 거죠. 예. 홍준표 지사가 오늘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또 최순실 씨를 허접한 여자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여기에 휘둘린 세력 한심하고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 쭉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바른정당과의 보수 단일화를 또 의식한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인적 청산이 이후에 가능하겠느냐 그건 또 따져볼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또 그 인적 청산을 내세웠던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그만둔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일까지만 직을 유지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거 이제 뭐 31일에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 선출하니까 여기에 힘을 몰아주겠다 이런 명분이라고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이 새로 태어나는데 일조에서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또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이제 사퇴 배경이 실질적으로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물어보니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와의 권력 투쟁에서 밀린 거다. 이런 해석이 지금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이 인적 청산 얘기할 때 서청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최근까지도 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이 지지자들이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이거 가지고 집회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결정적인 장면은 원래는 무공천하기로 했던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 공천을 하게 된 이렇게 결정을 뒤집는 그 문제였다는 게 또 언론의 진단인데요. 여기서 이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 이제 이 사람이 공천을 받으면서 임명진 위원장이 좀 반발했다는 거죠. 내 손으로는 이거 뭐 결정하는 방망이를 못 친다 이러면서 비대위에 안 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하.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친박 패권주의 청산 못하면 보수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임명진 위원장 사퇴 이후에라도 대대적 청산을 마무리해라 이런 입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워 보이는군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박 청산 외치고 들어갔는데 결국 별로 청산도 못했고 다시 공천은 친박 핵심이 받고
그렇죠. 좀 스타일만 구기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최명길 의원이 탈당했어요. 김종인 전 의원 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종인 전 의원이 정운찬 전 총리, 홍석현 전 JTBC 회장 뭐 연일 만나고 있다. 이게 뭐 대선에 직접 출마하는 그런 행보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최명길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면서 예. 좀 뭐 단독 출마가 좀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개헌을 고리로 이른바 비문연대 하는데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이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개헌 뭐 이런 게 아니라 컨셉이 좀 경제 문제 이런 걸 해결하겠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은 경제 민주화, 자기의 이제 어떤 정치적 재산권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 이 뭐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는 동반 성장 이런 게 또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개헌이나 비문연대 이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경제 얘기하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이분저분 만나고는 있는데 그림 잘 안 그려지는 그런 상태죠,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데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게 한겨레 보도인데요. 법원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법원 지하에 있는 구치감에 부과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법정에 갈 수 있는지 의사타진을 해왔고 허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려면 이 법원의 지상에 있는 4번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포토라인도 여기다 이제 설치해 놓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 근데 차량을 이용해서 이 법원 지하에 있는 구치감 인근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포토라인에 안 설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전직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법원은 기본적인 예우는 하겠지만 특혜는 없다. 이런 입장을 원칙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출입도 일정 부분 이제 통제는 하지만 예정된 재판 그대로 진행하고 일반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회 경로를 안내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내일 모습을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남구의 구룡마을, 이 서울 도시개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이렇게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초기 진화가 됐습니다마는 모두 29가구가 이 피해를 입었고요. 주민들도 대피했다고 그러네요. 자, 이곳 주민 연결해서 피해 상황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까지 차례로 듣겠습니다. 전 주민자치위원장 유기범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기범 씨 자택도 혹시 피해를 입으셨나요? 예, 다행히 저희 자택은 피해가 왔습니다. 그럼 지금 피해를 입으신, 집이 불타신 분들은 지금 어디를 계세요? 네, 지금 마을에 있는 화재가 난 곳 옆에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망교회에 임시대표에 있습니다. 모두 29집이 불탔다고요? 예, 29집이 탔는데 3세대는 공가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재 피해자는 26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나 탔습니까? 전부 소실되고 하나도 건진 거 없이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재 원인이 지금 규명되고 있나요? 그 원인 유명은 확실하게는 안 됐는데 여기 주민 중에서 한 거의 나이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 술이 만초가 되셔갖고 네. 야해용 가스 점화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확실하게 판명된 건 없습니다. 네. 여기가 몇 년에 한 번씩 큰 불이 났던 곳이죠? 예, 재작년에도 한번 큰 불이 나왔고 바로 옆에가 전체 마을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랬죠. 주민들이 아주 크게 놀라셨겠어요. 예, 여기는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화재가 가장 취약한 곳이고 예. 그로 인해서 소방관서에서 매 24시간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화재에 가장 취약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무허가 판잣집이 전기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얼기설기 엉켜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지금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88년도에 이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들도 30년 되면 안전진단을 받고 재개발을 하는 곳이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비닐하우스 내지는 학고방 판자촌으로 보온도쿄로 만들어진 집들이 되어서요. 예. 전선도 낡아서 지금 부식이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예. 이 집들도 너무 낡아가지고요. 예. 조금만 점화가 되면은 불쏘시개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갑니다. 소방차들도 가까이 가기 어렵죠? 예, 여기가 이제 LPG 가스를 쓰고요. 기름을 쓰다 보니까 예. 한번 점화가 되게 되면 가스통이 터지니까 소방관들도 너무 위험스러워서 가까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소화기들은 있나요? 있기는 있죠.
매번 소방관서에서 주기는 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소화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요. 예. 점검을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점화가 한번 되면 그 소화기 갖고는 초기 진압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어렵습니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연령대가 고연령대가 많죠? 예, 지금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요. 예. 40대 들어오신 분은 70대 됐고, 30대 들어오신 분은 60대 됐고 해서 50대, 60대, 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참, 오전에 불이 나서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밤에 불이 났다면 참 인명피해도 걱정인데. 네. 지금 돌아갈 집이 없으신 분들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시게 되나요? 예, 지금 그게 이제 마을에 있는 소망교회에 있는데, 예. 관할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기거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동사무소가 사람이 기거하기도 녹록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 양재 대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약자시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이라, 예. 그 동사무소까지 여기서 걸어 나가기는 쉽지 않고, 예. 어차피 여기 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드나들려고 하는데 위험스럽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기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 예. 지금 화재가 나서 지금 응급 수령을 해야 되는데요. 구호물품을. 예. 이분들이 아마 급하니까 아마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구호품을 요청을 했나 본데요. 예. 구청의 허락이 떨어져야 준다. 당신들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기거를 해라.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구호물품을 지금 수령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이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예. 가장 먼저 나서야 될 관할구청에서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기 소외되고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 지금 이 구룡마을 주민들이. 강남구청 신현희 구청장 요즘 계속 또 정치적 논란에도 휘말리던데 예. 해당 주민들한테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구청하고 구룡마을하고는 처음에는 많이 이게 맞섰죠. 이 개발 방식에 관해서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받들어서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제시했고. 예. 신현희 구청장님께서는 이거 전부 강제 수용을 요청을 하니까 예. 그걸로 해서 한번 몇 년이 지금 진행되다가 서울시는 이번에는 이제 그냥 강남구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면 수용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요. 예. 예, 구룡마을 주민들은 전면 수용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게 악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주민들한테 지금 아무 협상에 한 번도 협상을 주민들하고는 하지 않고 예. 서울시와 강남구하고 둘이 협상으로 지금 수년을 보내고 있어요. 아하. 주민들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지금 나가보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구청장이 여기 오시면 주민들이 좀 홀대를 하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근데 여기는 약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맞서라고 하지 말고 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죠. 아니 그동안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화재 피해자 지원은 마땅히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번에 화재 났을 때도 그걸로 해서 많은 마찰이 생기다가 여기서 마을 회관에서 기거한다고 해서 앞에 학교로 이주시켜놓고 그 회관을 다 철거시킨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갔지만 그래서 여기 구룡마을은 강남구청장님하고는 악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여 계신 그 교회에서 그냥 오늘 주무시고 이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은 하죠. 가능한데 거기 있지 말고 굳이 동사무소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여기가 전에도 지금 화재 난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뿔뿔이 흩어져갖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여기 있는 주민들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밤에 화재가 났으면은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텐데 낮에 나니까 예. 전에도 낮에 나고 또 낮에 나고 이것은 의도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죠. 인명피해가 나면 큰일 나니까 이사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보통 재개발 지역이든 화자촌들은 맨날부터 말은 많이 나잖아요. 일부러 화재를 내니 여전히 하고 쫓아내려고. 예. 주민들은 그런 악성 노무에 지금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금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개발이 돼도 입주하지 못하고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있어서 지금 못 나가는 거니까 네. 지금 당장은 피해가 생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안심하게 해주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호물품으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시기 편한 곳에 빨리 구호물품 좀 전달해 달라. 예. 이 말씀까지 강남구청에게도 좀 전달하고 싶고요. 일단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구룡마을의 전 주민자치위원장 유기범 씨였고요. 방금 유기범 씨의 얘기 속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의 우여곡절이 좀 설명이 나왔었죠. 전문가에게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면서 이 구룡마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이에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88년부터 한 집 한 집 지어지기 시작한 그거 맞죠? 예, 그렇죠. 그 마을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불락으로 있었고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개발지로부터 분리된 것은 70년대 후반입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주택공사가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예. 그 앞에 있는 양지도로가 생기면서 그 개발지구로 이제 분리가 됐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그 올림픽을 앞두고 예. 이 개포동 개발 계획이 이제 착수가 되면서 이 개포동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이제 여기로 와서 예. 무허가 판자촌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예. 지금 같은 이제 모습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소유주들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90%가 사실 사유주입니다. 예. 사실이고 물론 이제 그 이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예. 계속 땅을 이제 외지에서 사오신 분들도 있지만서도 예. 원래부터는 그건 자연불락이었죠. 그렇죠. 그 사유지에 무허가로 판잣집을 짓고 들어가서 30년 넘게 사신 분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은 한 1100세대가 있고요. 예. 주민들이 한 60%가 월 소득이 한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현재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하고 강남구는 이 구룡마을을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 즉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이미 30년 넘게 살고 있는 지금 거주민들 편을 들 것이냐, 거기 사이에서 의견이 좀 엇갈렸었죠?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요. 예, 한 2002년부터 이제 이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는데요. 예.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 당초에는 그 토지주들이 이제 개발하는 방식을 이렇게 그 당시는 채택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른바 민영 개발 방식을 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대토지주가 땅을 계속 이제 땅을 매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공영 개발 방식, 다시 말씀드려서 강제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방식을 바꿨는데요. 예. 그걸 이제 서울시가 그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2012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예. 2012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개발 방식을 오세훈 시장 때의 사용 수용 방식이 아니라 사용 수용과 그다음에 환지 방법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강남구에서는 이거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가 그랬다 해서 예. 반발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2014년에 결국은 강남구에서 정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2년 동안 아무 액션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됐던 지구가 실효가 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합의해서 예. 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정식이 이루어지고 네. 또 개발계획 수립안이 정식으로 통과돼서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시와 구가 합의한 방식에 따르면 네. 땅 소유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지금 여기 살고 계신 거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땅 소유자들은 사실 당초에는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강남구의 요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결정한 것은 수용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SH공사가 땅을 다 이제 그 수용을 해서 예. 공영 개발하도록 되기 때문에 땅 소유주들은 지금 공영 개발 방식을 반대를 그동안 해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을 갖고 있지 않는 세입자들은 네. 수용 방식으로 가더라도 자기들은 여기다 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 분양을 해달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계시는 이 뭐가 판자촌이라는 것이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보니까 단지 그냥 입주권을 주겠다. 임대주택 입주권? 예, 주겠다 하니까 주민들은 임대료가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도 못 사니까 특별 분양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시와 또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현재 이제 확정된 방안은 땅 소유자들은 SH공사한테 수용가를 받고 파는 형식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입주권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다들 불만들이 많으신 거군요. 이분 저분 다. 그렇죠. 소유주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수용을 하니까 그만큼 개발비를 못 남기는 거고. 알겠어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방침이 확정됐는데 왜 공사는 시작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절차에 의해서 현재는 토지 측량과 물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조사가 알겠습니다.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보상하도록 됩니다. 그럼 지금 빨리 공사 시작하려고 일부러 누가 불냈다 이런 얘기는 다 낭설인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화재를 일으켰던 분이 또한 신라로 이렇게 본인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음모설은 조금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불냈다 이런 식의 낭설이 도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예,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없겠습니다만 참 오랫동안 많이 우유곡절을 겪은 끝에 그래도 최종 결론을 냈으면 이제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강제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공익을 우선 하다 보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의 손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은 덕을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자격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로서는 혹은 강남구로서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민주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수용이 되고 또 반영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담보된다면 그나마 최저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협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 부분은 제발 좀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하자 이 제안의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 5.0%입니다. 2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 청년 실업률은 12.3%. 전달보다 3.7%포인트나 올랐어요. 자, 하긴 많이 들어온 그런 뉴스죠. 자, 대선 앞두고 각 당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들도 일자리 관련 공약, 특히 청년 실업 해결 방안 등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바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실업률 12.3%, 전체 실업률이 5.0%에 이 숫자로만 봐도 2배 이상이네요. 2배 이상이죠. 근데 이게 이 실업률 통계가 제일 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통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통계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일자리를 있는 나라예요. 다만 그 일자리를 오래 못 가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가장 낮은 나라. 그렇죠.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비정규직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를 너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가 많아서 실업률도 높고 일자리 지속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왜 일자리 순 증가율이라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쁜 구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식을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기존의 통계로는 반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좀 일자리가 길게 가고 정규직인 그런 때 만들어진 통계이기도 해서 그래서 요즘 보완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지금 실업자로 측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OECD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는 OECD니까 이 4주 이상. 4주. 그것도 예전에 그것도 이제 4주 이상, 그게 몇 시간이었더라. 하여튼, 일을 하지 않은, 여기 15? 하여튼 일을 하지 않은 4주 사람. 이상? 그렇죠. 몇 시간 이하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그냥 너무
구직을 하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구직 활동 포기자. 예. 그런 사람이 실업자가 아닌 거라면 예, 아닌 거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자면 네. 사실 열심히 막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실업자 같은 느낌이 덜 하잖아요. 예. 오히려 우리가 진짜 실업자로 생각하는 이태백 20대 대반은 백수다 할 때 이태백 할 때 뭐냐면 이놈이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구직 활동도 포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진짜 실업자죠. 근데 그 사람이 네. 안 잡히죠. 실업자 통계에 빠집니다. 비경제 활동 그래서 인구라는 이 실업률이 안 맞는 겁니다. 네. 우리 방금도 이태백이라 했잖아요. 예. 20대 대반이 백수인데 실업률은 10%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다. 근데 OECD 네. 다른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좀 예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은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 청년 고용률이 낮아요. 네, 실업률과 고용률은 반대로 움직여요. 당연하죠. 예, 근데 한국은 사실은 고용률이 낮은데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청년 고용률 정도라면 대체적으로 20%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야 마땅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완 통계를 하면 20% 정도 나와요.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는 청년들을 네. 쭉 해보면 바로 그 차이가 구직 활동 포기자다. 그렇죠. 구직 활동 포기자 잠깐 쉬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OECD 다른 나라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없어요. 그 차이는 왜 그런 겁니까? 그 그러니까, 나라 OECD 는 대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잠깐 쉬거나 이렇게 이런 거죠. 오랫동안 우리보다는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게 발전되고 구직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예.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내가 그만두면 일단은 사회 보장, 실업급여부터 받아요. 그렇죠.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당연히 통계에 실업자로. 네. 그렇죠. 한국은 근데 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 그냥.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속 구직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좌절감도 크고요. 네. 그러니까 OECD의 똑같은 기준이지만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 등등의 안전망 네. 체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구직 활동 네. 포기자가 없는 거고 예. 우리는 그게 아예 없으니까. 예. 내가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 봐야 나한테 거죠. 오는 게 없다. 네.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구직 활동 포기자뿐만 아니라 쉬고 있음. 이분들도 실업률로 이제 안 잡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뭐 3% 세대, 4% 세대 그러니까 체감에도 많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알바를 길게 장시간 하면 그래도 비정규직이만 취업한 걸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예. 하지만 잠깐 알바하면 사실상 실업자로 우리는 모르는데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다 보니까 체감하고도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은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안 구해요. 사회보장으로 해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저소득층이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예,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이 없어서. 사회보장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실업으로도 잘 안 잡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사회보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 청년 세대들이 요새는 7포 세대까지 나왔다며요. 그렇죠. 7포 세대까지. 7가지가 뭐예요?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4포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 5포는 거기에 주택까지. 7포는 거기에다가 희망과 가치까지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7포 세대인데요. 굉장히 다 하면 뭐 연애, 결혼, 출산. 그건 3포. 내지. 인간관계하고 주택까지가 5포. 희망, 그다음에 가치. 이제 희망과 가치까지 거의 이제 멘붕, 인붕. 멘탈 붕괴를 넘어서 인생이 붕괴됐다. 이런까지 나오는 건데 너무 슬픈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7포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 현실이 열악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실제로 희망과 가치까지 포기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촛불 집회 때도 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각종 설문조사 여론조사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저는 촛불 전과 촛불 후가 달랐어요. 또 달라졌나요? 네, 제가 이제 전국 강연을 쭉 다녔는데 촛불 전에는 제가 뭐 새로운 도전이나 희망이나 이런 얘기를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강연들을 같이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 같은 기득권 세력은 뭐 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불온할 능력이 없다. 네. 내가 오늘은 당신 강의를 듣지만 내일은 면접 봐야 돼. 그래서 트윗이나 페북에 당신 강의 듣는다거나 이런 거 안 적어. 왜냐하면 면접관한테 책 잡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던 사람들이 실제로 촛불을 드셨어요. 스스로. 근데 들고 나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직접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주말 알바만 한대요. 주말 알바를 하다 보니까 촛불을 되기가 힘든 거예요. 못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주말 알바가 야간 수당을 못 받는 알바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야간 수당도 안 주는데 그 주말 알바를 포기를 못해서 광화문에 못 나갔어.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비겁한 저도 시민이고 주체이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긴 했지만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보통 광장의 조울증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막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면 뭐가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다가. 근데 월요일 날만 되면 자기 삶의 현장에 가면.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안진걸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희망마중 그 강연을 희망마중이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썼는데 그 강연의 내용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희망마중 책 잘 만들었던데요. 저도 잠깐 봤는데요. 여기에 그 책 표지에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이 딱 있네요. 그러니까 청중이 질문하신 것을 부제로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바하면 대부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 희망까지도 포기를 강요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바생이란 말 안 써야 된다니까요. 알바 노동자라고 해야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우리가 알바생 할 때 용돈이나 버는 사람 이런 취급을 하니까 전혀. 더더욱이나 이분들이 더 그런 포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촛불집회를 통해서 많이들 힘을 내고 우리가 하니까 뭔가 바뀐다. 이런 느낌이 확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마중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오신 거 아닌가요? 자, 대선 주자들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쭉 내고 있죠. 뭐 참여연대도 지금 그 공약들 다 모아서 분석하고 계시죠? 예,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두 분이 제일 저희가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계속 주창하고 있는 게 청년 고용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공 부분에서 매년 3% 정도씩만 늘리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공공 부분이 한국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대표 문재인 전 대표님 같은 공약인데 그런 공약들은 의미가 있고요. 다만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부터 지금 고용을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내 유보는 엄청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들도 정의당의 공약이나 시민단체들 공약은 그동안 5% 고용할당을 주장했는데 어렵다면 3%더라도 시작해라. 그리고 공공부는 3%에서 5%로 상향해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공약으로 주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후보님들이 우호적으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할당제는 의미가 있거든요. 공공부는 공공부니까 의무를 주는 것이 가능하고 민간도 중소기업에게 주면 논란이 될 텐데 대기업 위주로 채용 여력이 충분한 위주로 하는 거니까 대부분 후보들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9대 국회 때 재벌 대기업 뭐 3% 혹은 5% 고용할당제를 통과를 시켜보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법으로 통과가 안 되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새누리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막아서 못했고요. 저희들이 대략 우리가 주장한 건 뭐냐면 재속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3년 최대 5년 정도를 하자는 거예요. 너무 긴급하니까. 그러면 3%만 해도 최소 7만 개를 매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정도가 되면 10만 개가 넘어요.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이걸 그렇죠. 하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기니까 하자라는 거였는데도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선 주자들은 뭐 바른정당까지도 대부분 동의하죠? 이런 데에서는? 국민의당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용할당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어렵다. 공공 부분도
문재인 전 대표 81만 개 하니까 너무 많다라고 비판하는 측은 있지만 어쨌든 공공 부분 일부 늘려야 된다라는 데까지는 원칙적으로 일자리.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그 부족한 속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심사원초는 60%에서 80%를 올리자. 뭐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공약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미취업 청년 상태 있잖아요. 고졸이든 대졸이든. 이때는 소속된 데도 없고 월급도 안 나오는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이때 일면 자살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좌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시장 시절부터 모든 청년에게 이제 청년 배당을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찬반은 일부 있잖아요. 이번에 공약으로는 아예 공약으로도 청년 기본소득 내세웠죠. 근데 다른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른데 대신 미취업 청년 상태에게는 일종의 고용보험 급여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실업급여 주는 것처럼 실업수당을 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서 청년 단체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정책이 좀 나왔다. 다만 좀 더 파격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죠. 이재명 후보 제안이 제일 낫다는 분들도 있죠. 청년 입장에서. 근데 최소한 미취업 상태 청년에게는 실업 부조를 해 주자는 건 공감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업 부조라는 건 뭐죠? 실업 부조라는 게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사회 내가 보험을 내면 고용보험을 내면 실직 때 실업 급여를 받아요. 아, 자기가 보험료 낸 그렇죠. 사람은 보험료도 못 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보험료를 못 낸 사람한테는 세금으로 부조를 하자. 외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게 저는 청년 정책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좀 반드시 하면 좋겠다.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하나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한다예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200만 명은 상당수가 청년하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거고 만약 내가 근데 최저임금 10,000원을 받는 일자리조차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저임금 한 70-80%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실업 부조가 되든 보험이 되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이 정도를 전 국민한테 깐다고 할 때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산은 1%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4조. 그냥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청년들은 새로운 시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후보마다 이름은 다 조금씩 다른데 또 논리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기본소득제가 됐건 청년수당, 청년배당이 됐건 실업부조가 됐건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직접적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도 동의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실업부조. 최소한 왜냐하면 이 실업부조는 사실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약에 경험했으면 그때 고용보험료를 다 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거든요. 일자리 자체를 가진 경험이 없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게 이 사회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취업 상태가 장기간 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너는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실업급여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알바나 이런 일자리들은 그러니까 사회보험도 없이 일을 시켜요. 가입 안 하죠? 일을 했는데 나는 사회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고려해서 모든 국민, 특히 청년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한테 그런 안전망을 깔아보자라는 그래서 거죠. 어제 오늘 계속해서 자영업자들 위기 심각하다는 보도 헤드라인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하면 정말 벼랑 끝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은요. 실업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이분들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영세 그 소득계층을 좀 나눠서 영세 중소상공인부터라도 실업부조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 취업하면 보험료 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한 미취업 청년하고 폐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실업부조를 하자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공감대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가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민간 부분까지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 300인 이상.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부담 안 될 테니까 일단 300인 이상이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약간씩 온도 차이는 있지만 바른정당까지의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한다. 맞습니다.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뭐 정의당도 물론이겠고 그리고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일자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실업 부조가 됐건 기본소득이 그렇죠. 됐건 청년 수당이 됐건 각자 다른 접근법이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또 의견을 내고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희망이나 이런 자신감도 갖고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공약입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숫자의 차이가 있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시장이 약간 예외적으로 배당 100만 원 준다 100만 원 배당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은수미 의원이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조금 이게 빌공짜 공약 이런 우려는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빌공짜 공약보다 정책 의지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해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에게 이걸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무 할당제를 강제해야죠.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안철수 의원은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의 일자리가 한 10%밖에 안 돼요. 중소 영세 자영업주 일자리가 90%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재벌 대기업 기득권이 워낙 심해서 이쪽에 임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정거래만 제대로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 임금 올려줄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담대하고 용감하게. 저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돈도 정말 많이 안 들고요. 예산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은데 담대한 정책, 기득권에 도전하는 담대하고 용감한 정책을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공약으로는 다 하겠다고 내놨는데 진짜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원래 대기업들도 4대 보험 이런 거 의무 적용할 때도 반대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제도가 다 도입돼서 지금 너무 보편적인 것처럼 대기업들에게 예를 들면 근데 너무 부담이 길게 될 것 같다는 혹시 지적이 있다면 한식으로 5년이라도 지금 대선 후보들도 3년 내지 5년 해보자라는 전제를 다 알고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실업률이 너무 높은 때니까 한번 좀 다 같이 고통분담 사회적 문제 해결을 나서자는 거니까 저는 설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마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지금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으니까 이분이 대표적으로 청년에게 실업 부조를 해줘야 된다. 미취업 청년 상태인데 박근혜 정부가 그걸 일관되게 반대했거든요. 서울시 성남시가 하려고 할 때도. 근데 어쨌든 그 정권에서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크게 싸우신 분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후보로 나온 분이 청년 부조를 메인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다는 것은 의미 있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나 진보 보수할 거 굉장히 공감 높아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촛불 전국 거치면서 이 역대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한 거에 비추어 볼 때 젊은 층들이 꼭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 70대보다 더 높은 예외적인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정말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우리가 찍었으니 공약 약속한 대로 지키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을 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는 거기다가 더 흥미로운 게 이번에 기재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예산 편성 지침 중에 한 항목이 양극화 완화예요. 없었던 일인데 그 양극화 완화를 지침에 이제 낸 이유가 정권이 바뀔 거고 이게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그동안 양극화 완화가 없었다는 게 이상하네요. 11년 동안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정상화되는 거죠.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우리가. 좋습니다. 오늘 외부자들 코너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주요 정당 후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좋은 방향의 정책들을 갖고는 있다. 그렇죠. 이거 일단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청년 주거 단체들은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후보들이 오늘은 일자리까지만 하자. 일자리만 하는데 나중에 그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은 두 가지거든요. 일자리하고 이제 끝내야 살집. 돼요. 벌써 끝나나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원수미 전 의원,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후보님도 또 선전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의 대세에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결과라면 좀 아까 안희정 캠프에서도 안희정 후보가 1등 하기는 어렵다는 거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선 투표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구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반을 일단은 그 수도권까지 가면 수도권이 전체 경선 선거인단의 56%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의 그 경쟁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안희정 두 캠프 모두 문재인 과반 저지가 1차 목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차 목표고, 네, 2차 목표는 저희가 2위를, 그 의미 있는 2위를 해서 결선에 오르는 것이 안희정 후보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등 할 수 있을까요? 자신하시나요? 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님도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 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계시겠지만 또 가장 주목했던 곳이 이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15% 이상의 득표 이 결과가 이제 수도권에서의 우리가 이제 강세 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이제 의미 있는 지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활동, 선거인단 모집 이런 결과를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2위를 뒤집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확고한 대세론이 무기고 안희정 캠프는 본선 경쟁력은 내가 훨씬 더 앞선다. 문재인은 불안하다. 이것이 주된 공략 포인트인데 이재명 후보 쪽의 수도권 경선에 대한 주요 공략 포인트는 뭡니까? 주요 공략 포인트들 저희는 이제 신념과 그다음에 일관성 그리고 확실한 이 유능한 진보 이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님들이 나름 많은 공약을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실제로 전국의 복지 담론을 변화시킬 만큼의 새로운 어떤 복지 시도 이런 것들을 또 했었고 또 성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과거를 청산을 제대로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사실은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가장 잘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복지의 구도를 가장 잘 만들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좋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강점이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자들의 표심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한 동시에 본선에 이 후보가 나가서 정말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도 따져볼 텐데 네네.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탁월하다 이런 주장을 편단 말이에요. 그 주장으로 연장시켜보면 이재명 후보는 본선 경쟁력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돌파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어떤 후보가 나가도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 이게 사실 여론의 흐름인 것으로 많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경선에서 사실은 2위였던 후보가 결선까지 가고 결선에서 만에 하나 본선 티켓팅까지 우리가 거머쥐게 된다면 이게 또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저희는 정권 교체에 있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바탕에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누가 나가도 된다 이게 깔려 있군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대세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문 정서도 있고 견제의 그런 구도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님은 좀 덜 평가가 된 것이 있거든요. 선명성이라든가 시장직을 하면서 보여줬던 유능함 이런 것들이 본선에서 더 많이 평가되어진다면 더 훨씬 많은 국민들께 많은 그 열망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현장에서 안희정 후보 연설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오늘은 서로 간에 사실은 좀 지난번에 과열된 이 지지 흐름 이거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 조금은 이 한 팀이다. 이재명 후보도 그 메시지를 강조했거든요. 민주당이고 한 팀이니까 다 같이 축제를 만들자 해서 그런지 지지자분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반이죠?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원을 향해서 공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좀 홀가분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면은 무리하게 청구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겠지만은 어찌됐건 영장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지만은 어찌됐든 이 구속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담은 법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벌써 지금 영장 전담 판사의 출신 지역, 배경, 학력 등이 실시간 검색으로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증명하는 거죠. 예. 핵심은 이제 뇌물죄 부분인데 영장에는 뇌물죄가 적시돼 있죠. 맞습니다. 조금 액수가 줄었어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할 때는 삼성이 약속한 돈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원래 뇌물은 이제 주기로 약속한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일단 넘어간 돈만 산정을 했더라고요. 예. 최순실 씨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말 부분, 그리고 미드 K 재단이 실제로 넘어간 거 한 몇십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뇌물죄로 기소한 것이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혹 사항을 해소하는 수사로 확대하지는 않았는데 특검이 벌려놓은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거죠. 예.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남아있죠. 예. 지금 보도를 보시면은 조금 느끼셨을 텐데 우 수석에 대한 게 조금씩 나옵니다. 예. 칼날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 전 수석에 대한 보도를 유심히 보면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 문화부 등의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을 어디다 넣은 것,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은 우 전 수석이 지금 검찰 수뇌부라든지 일선 검찰에 어떻게 압력을 넣었느냐, 뭔가 부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정황도 안 보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독일로 간 최순실 씨한테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상황을 그렇죠. 통보받아가지고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지금 수사 대상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건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순실 씨가 롯데한테 돈을 돌려줬다. 이런 거를 압수수색이 되기 전날인가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김순환 검찰총장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과 관계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봐주고 싶어서 봐준다기보다 자기한테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총장도 통화 내역도 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해외 출장 이야기 이런 걸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본인도 당사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두 가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이게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강력하게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근데 우병우 전 수석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기각되면은 이 압력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법조계 원로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좀 올드한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임명권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칼잡이라면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조직을 위해서 좋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죠.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만두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임명권자 구속영장은 아니고 수사의 전례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썼죠.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돼가지고 수사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이제 그거죠.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것 잘못이다. 또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이런 어떤 사퇴 압박이 있고 또 한쪽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거죠. 조응천 의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결정을 잘했고 막판에 뭔가 하는 거지만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청와대 휘둘리고 우전수석이 전횡을 저지른 것에 책임의 절반 이상은 바로 김순남 총장한테 있다. 이런 거죠. 양쪽에서 다른 이유로 사퇴 압박이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서로한테 이쪽에 이유를 들어가지고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저쪽을 막고 저쪽으로 이쪽을 막고 있어요. 검찰의 이야기는 지금 사퇴를 한다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된다. 이거는 아주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못 물러난다. 이런 것이고 또 야권이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까 조홍천 의원 이야기는 소개해드렸지만은 박범계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이 물러나라고 해야 되니까 김수남 총장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제 거꾸로 논리가 되는 것이고 또 야권이 지금 이제 검찰 밀어붙일 경우에 왜 홍준표 지사가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 보고 구속영장 청구한 거다.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해가지고 그런 또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세게 몰아붙이진 않을 것 같아요. 김수남 총장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12월까지입니다. 12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권이 5월 10일이면 바뀌잖아요. 제 생각에 김 총장이 12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국면에서는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황교안 혹시 자리 이동이 있더라도 대선 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지금 발표가 됐네요. 문재인 후보가 1등 47.8%, 안희정 후보가 2등 36.7%, 이재명 후보가 3등 15.3%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어제는 저희가 안희정 캠프의 대변인 연결해서 그쪽 캠프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은 어제 문재인 캠프 쪽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캠프 이야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안희정 캠프의 의원 멘토 단장 맡고 계시죠. 박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잖아요. 네네. 충청권에서 1등을 못했네요. 네, 1등을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경선 구조 자체가요. 그 문재인 후보는 공조직을 거의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에서 일단 오늘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어서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에서 현재 예상치로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기대만큼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오겠느냐 이런 그 분위기가 하나 감지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인단이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선거인단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쉽죠? 1등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충청에서. 것은 있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난 광주 경선에서는 거기가 가장 취약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선방을 했다면 오늘은 상당히 선전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남 지역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게 부산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을 많이 밀 것이다. 그러나 경남, 경북은 다르다 이건 건가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경남, 경북은 문재인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으로 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양산 통도사를 안희정 후보가 찾아갔었는데요. 그게 양산 통도사 주지스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양산이라는 곳이 문재인 후보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택이 있는 곳. 근데 그 자택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우리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절이죠. 이 큰절 주지스님이 그 안희정 후보를 초청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젊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이 경상도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앞설 거라고 자신하세요? 수도권은 아마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선전할 거고요. 이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의외로 수도권에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서로 그 3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안희정 후보가 1등 할 가능성을 지금 점치지는 못하시는 거고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50%를 못 넘겨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군요. 그런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대전 경선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느꼈듯이 안희정 후보가 제발 잘해주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서로 지금 이제 그 응원을 같이 뭐라 그럴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재명의 응원군과 안희정의 응원군이 서로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일단 결선에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원래 그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 충남 대전의 목표가 5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적은 55%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 나왔죠. 47.8%. 네. 그리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2등은 안희정 후보라 자신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등은 안희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결선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 앞으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추이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결선 투표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재인의 대세론이 불안한 대세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런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대세론 대 본선 경쟁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은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앞선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 이유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이 바로 안희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는 1대1 구도로 갔을 때 3.5%까지 지금 붙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 후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점점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대 안철수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요.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좌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대표와 정운찬, 홍석현 이 전 JTBC 회장의 만남,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회동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반문재인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면 더 불안해진다, 문재인 쪽이,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죠. 안희정 후보는 일단 그 자신의 목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금 갈등과 분열의 이 고리를 끊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낡은 틀과 낡은 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시대교체,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제철에 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오늘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묵은지와 햇김치의 싸움 이럴 것 같습니다. 표현이 점점 정말 참신해지는군요. 타이어 논쟁이 나오더니 이제는 김치네요. 묵은지와 햇김치. 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희정 캠프 의원 멘토 단장 박영선 의원이었고, 이번엔 이재명 캠프 쪽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5.3%, 호남에서는 안희정, 이재명이 거의 비슷했는데 오늘은
한 20%포인트 차이가 났네요. 어떻게 네네네.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오늘 더 안희정 후보님께서 선전해 주기를 좀 바랬고요. 저희가 이쪽 그 충청 지역에 그 조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혹시 이게 한 자릿수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 비하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예. 지지의 견고한 바닥이 한 15% 이상은 되는구나 예.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전혀 이 충청권에 저희가 목표치가 좀 낮았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영남권하고 수도권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영남권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님의 강세 지역이니까 예. 저희가 목표치는 한 20% 정도 잡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예.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 후원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수도권에 계신 지지자분들이 후원회 전체 2만 명. 그래서 한 12억 정도 돌파했고, 예. 타 후보님들이 발표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가장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한 그 후원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으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만여 명의 그 직접 후원까지 할 정도의 그 적극적 지지층이 네네. 그 열심히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도 함께 예. 나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수도권에서 안희정 지사 안희정 이재명 이른바 문재인 과반저지 연대전선 앞으로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최윤경 씨,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MBC의 그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갑자기 정치적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렇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국민내각 특집 이걸 녹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1일에 방송을 한다는데 예. 이게 무한도전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출연진들이 뭔가 이제 도전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정관용 교수님도 한번 나가셔서 잘 아실 텐데 예. 이 법안을 이번에는 만드는 것에 도전한다는 거죠. 법안 만드는 거? 그렇죠. 근데 출연진이 이런 법안 만들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입법을 도울 국회의원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논란은 김연아 의원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예. 애초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비박계와 함께 비상시국회의로 행보를 같이 하다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예.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녹화가 된 것에 대해서 MBC 내부에 MBC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노조 산하가 아니고 좀 더 이제 사측에 좀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가진 이른바 제3노조라고 하는 곳인데 예. 여기 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을 포함시켜서 뭔가 균형을 맞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이 김연아 의원이라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제부터 보수 인터넷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공식 논평까지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른정당 의원이 2명 출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하.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이런 섭외는 MBC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무한도전 제작 담당자의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MBC에 항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 제작진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 사실상 검열이다 또는 제작 간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지금 MBC 어떤 수뇌부가 이 자유한국당에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언론사가 이렇게 우리에 간섭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예. 과연 MBC 수뇌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예. 또 아무리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김연아 의원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은 친박에 가까운 인사를 끼웠어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완전히 친박당이 돼버린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거나 이 각 다섯 의원들이 자기네 당을 대표하는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을 도와준다는 취지인 거죠. 너무 좀 민감하게들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이 논란이 되는 건 결국 MBC가 언론으로서의 어떤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이걸 너무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가면 이제 애국 언론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라는 거죠. 네네. 일전에 국회 환노위에서 2012년에 있었던 MBC 파업 이후에 이제 해고된 이런 이 언론 그 PD가 해고된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자유한국당이 반발해서 국회가 마비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MBC는 이제 이른바 이제 태블릿 PC 관련 음모론 이런 거를 같이 강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이랑 MBC가 뭔가 찰떡궁합이다 이런 비판까지 자초했던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 또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걸 이제 마련해서 또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MBC는 정치가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오죽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직접 MBC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게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좀 무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비판들을 계속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은 이제 유승민 후보를 확정 지었고 바로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 논란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 선출된 직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보수 후보 단일화 이 주장을 외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주도권 다툼에서 바른정당에 밀릴 수도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예. 앞서 무한도전 관련 논란도 사실은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복지공약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인범도 용서하지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게 TK 정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하.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배신자가 돼 있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뭐 그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뭐 홍준표 이 지사한테 뭐 재판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후보랑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유승민 의원은 이회창 전 총리를 만났는데 여기서도 너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신경전 이런 걸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셈인 것이죠.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뭐 연대를 하려면 그